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총선 특집 물뚝심송의 정당사. 안녕하세요. 물뚝심송입니다. 총선 특집 물뚝심송의 정당사. 일부, 어제 나간 이 일부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부가 이어지는데 계속 앞으로 6부까지 빠지지 말고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도와주시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자 대변인이신 홍승아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해방이 왔습니다, 물뚱님. 어떻게 지난 1회 같이 해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죠. 예. 쉽지 않고 또 우리 물뚱님의 썰렁한 개그에 맞춰서 또 웃어드리느냐고 고생도 했고. 아니에요. 썰렁하지 않아. 재밌잖아요. 아니, 농담이고 저희 둘 때문에 아주 오후에 편안하게 잘 잤다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진짜? 같아요. 누굽니까 도대체.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벌써 얘기는 2부로 가는데 2부는 최초의 집권 여당 혼란기의 정당사 해방 이후에 대한 내용이죠. 예. 본격적으로 물뚝심송의 정당사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왔습니다. 이거 한반도에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만세 한번 부르고 시작할까요? 근데 사실 일제의 어떤 지배를 받던 35년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삶을 이어갔겠지만 해방이 주는 어떤 정신적 또 물질적 여러 가지 사회적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해방이 되면 진짜 우리들의 나라가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열정도 있었겠고 또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은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어디 도망가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런 혼란기 속에서 바로 해방되자마자 정치의 붐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저는 또 의외인 게 다른 것보다도 해방이 되고 나서 일단 일제치하에서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죠. 사실 일제 잔재 천산이라든지 굉장히 힘들 때 정치의 붐이 일어났다는 게 전 조금 또 의외스러워요.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난세의 영웅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덩달아 들떠가지고 막. 약간 아직도 병에 걸리신 그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정치가 상당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발들이면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 자체보다 해방 이후에 정치의 붐은 다분히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주도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대부분은 실제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얘기를 빠른 시간,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하려니까 웃고 떠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보죠.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제가 안 웃기는 거지 원래 좀 많이 웃기거든요. 못 들은 걸로. 자,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미군정이 실시되기 전에 해방 직후에 그나마 정당의 형태로 볼 수 있는 조직, 미군정이 시작된 이후까지도 그나마 두각을 나타내는 조직은 몇 개 안 됩니다.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국민당, 건국동맹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든 이제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한 달이 채 안 돼서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조직이 50개가 넘었고 2달이 지나자 100개가 넘었어요. 제가 이제부터 50개, 100개의 정당은 이름을 다 읊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김구 선생이 제때 귀국을 못하고 귀국이 지연되면서 한국독립당, 그나마 가장 정통파고 임시정부의 핵심에 있었던 한국독립당은 오히려 활동이 늦어지고 있던 거죠.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회에서 말씀하셨던 한국독립당. 예, 한국독립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하게 확고한 조직을 가졌던 최초의 정당인데
해방 이후 국내 정세에서는 오히려 지각생이 되고 말았다. 그러네요. 193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그렇죠. 활동을 있는데. 계속 해놨는데.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그 귀국을 못하게 막은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김구 선생이 가진 독립운동사에서의 기득권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게 누굽니까? 음모론입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예. 미군정에서는 워낙 많은 단체들이 정당을 표방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막 튀어나오니까 정당 등록제를 하게 됐어요. 군정에다 등록을 해라. 그때 이제 좌익 계열의 정당들은 아니 왜 미군정이 우리 인민의 정치의 자유를 훼손하느냐. 또 다시 또 등록 요건을 또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어수선한 상태에서 당시에 생겼던 그 수십 개, 100개가 넘는 그 정당들이 과연 또 정당의 면모를 갖췄는가. 이건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가 시작되지만 아직은 대한민국 정부가 없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만들어서 선거를 하고 이제 또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딱 남아있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사실 정당도 정당 이전 단계가 있었다. 창당 과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정당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국민에 의해 조직되고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고 그 권력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되고 이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당이거든요. 이 단계 이전에는 사실 정당의 면모를 갖췄다고 말하기 힘들죠. 지금도 이런 정당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뚱님. 제가 좀 과했나요? 제도적으로 하잖아요. 그 정부도 있고 다 저 공무원도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역시 정당도 항상 이게 책 위에 있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그럼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국가에서 정당 그 지원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들은 제대로 된 정당 맞아요. 어쨌든 간에 미군정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없었으니까 아직 정규적인 의미의 정당은 아니다. 하지만 곧이어 48년,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승만 정권이 발족하면서 제대로 된 정당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두가 나타낸 게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 나왔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입니다. 이게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일명 독촉. 독촉.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촉인데 이승만은 정당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을 걱정하면서 정당 통일운동을 전개합니다. 해방 직후에. 이게 정당이 너무 많으니까 혼란스럽다. 그래서 아주 선의에 의해서 시작된 걸 수도 있지만 야, 그 짜잘하고 찌끄레기들 너무 많이 생겨봐야 소용없다. 일단 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일 것 같은데요. 자꾸 그렇게 넘기지 마시라니까요. 선의로 해석을 합시다. 선의로. 저도 물뚱님의 음모론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약간 무리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최초로 만들어질 때 그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단일 정당이 아니고 정당이라는 형태를 띄어가고 있던 재반 조직을 다 끌어모은 형태입니다. 45년 10월 23일 그러니까 해방하고 한 두 달 만에 그 조선호텔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장소가 조선호텔이었으니까 약 200여 명 정도의 인물이 모여서 결성한 연합체인데 여기에 참석한 단체 이름은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마. 각 정당 행동통일위원회 이거 이승만 쪽에서 만든 거고 대한신민당, 신조선당, 대한민국 국민당, 조선공산당 이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드는 그 모임에 참가한 그 조선공산당의 대표가 이현상이었어요. 그때요? 예. 저 지리산 가던 이현상. 정말 좀 벌써 공산당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등골이 약간 오싹해지면서. 그때는 자유로웠던 거죠, 이게. 예. 그리고 뭐 귀일당, 대한민국 인민정치당, 대한민정당, 학병동맹, 조선국민당, 그리고 이제 유명한 한국민주당, 건국동맹 이런 것들입니다. 학병동맹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학병동맹은 그거죠. 일제 때 그 전쟁터로 끌려갔던 학생들.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든 거죠. 그때는 학병 출신이 하나의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밑에서 그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카키 마사오 그 장교. 누구? 예. 그렇게 그 우리나라 출신이면서도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장교까지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일본군 출신이 있어요. 흔히 당시에는 황군 출신이라고 그랬고. 황군 출신이 있고 그에 반대되는 카운터파트로 같이 일본 군대에 복무했지만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 학병 출신이 또 있습니다. 학병 출신들은 자존심이 있었죠. 그렇겠어요. 예, 강제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결코 일제에 협조하지 않았다. 뭐 그런 게 있어서 학병 동맹이라는 조직도 꽤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정당의 연합체 성격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이승만을 회장으로 추대합니다. 회장 추대를 좀 잘못하신 것 같네, 이 단체는. 근데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승만이 학벌이 제일 좋았어요. 그 학벌은 보니까 뭐 조지 워싱턴대, 뭐 프린스턴 뭐 이런 데. 네, 허버드대 뭐 이런. 좋은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선 말기의 경력도 화려했고, 그러니까 가장 엘리트 독립운동가 정도의 위치였겠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학벌을 받다는 게 좀 비감한 느낌이 드는데요. 영어도 잘하잖아요. 영어를 잘하니까 미군정하고 말이 통해 또.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못해요 또. 이런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잉글리시가 또. 요즘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영어를 뭐 훨씬 잘하잖아요. 이승만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아마. 그러고 보니까 부인도 미국 사람이었네요. 미국 사람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출신. 오스트리아 출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착각을 해서 네. 호주댁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잠깐 80년대 유머로 돌아가셔서. 옛날에 그랬지, 실제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 그랬어요. 옆에 있는 제가 다 부끄러워서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독립적성중앙협의회가 나중에 또 김구가 이끌던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 중앙위원회와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는 이름으로 개편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범정당 연합체 같은 성격이고 재헌의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이 독촉, 이제는 독촉이 바뀐 거죠.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이 독촉에 속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재헌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정당 입당 뭐 이런 절차도 없었고요. 출마하면서 내가 독촉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면 독촉 출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엉성하던 시절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재헌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보유한 단체로 독촉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즉 집권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촉 출신인 이승만이 대통령까지 되니까 집권 여당, 완전히 이제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사실은 재헌의회의 가장 많은 의석은 무소속 의원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 정당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때는 정당 정치라는 개념보다는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신망이 높죠. 돈 많고 이승만처럼 그렇죠. 엘리트고. 유학파라거나 아니면 뭐 집에 땅이 엄청 많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게 그때 프로필을 보면 다 뭐 무슨 와세다대 유학파 그렇죠. 뭐 이렇게 됐겠네요. 예. 예. 뭐 동경대 나왔으면 엘리트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이 제일 많지만 무소속을 제외한 중에서 그 독촉이 제일 많았다. 48년 수립된 재헌의회에서는 다수 정당이 독촉이 되는 거고, 이때 재헌의회에 김구 선생의 한국독립당이 참여했더라면 이후 정당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참여를 못한 거죠,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 거죠. 김구 선생님이. 통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갈려서 각자의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북쪽의 김일성은 이제 소련의 군정 치하였었는데 김일성이 세력을 갖고 있었죠. 김일성은 계속 자기가 명분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 북한 단독 총선거를 추진을 안 해요. 남한을 기다립니다, 계속. 같이 동시 선거하자. 예.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도 단독 선거를 하고 싶은데 원래 김일성은 선거 자체를 하기 싫죠. 그 사람은. 근데 그 명분을 잡기 위해서라도 계속 미루고 있었고 통일 협상을 하는 것처럼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남한 쪽에서는 북한과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끼리 먼저 단독 선거를 하자라는 주장이 득세를 하게 되죠. 그 핵심에 독촉이 있었고 거기에 그 지주 엘리트 기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한민당, 한국민주당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남한 단독 선거를 하자. 그럼 남한 단독 선거하자는 사람들의 명분이 좀 기묘해요. 그러니까 북한과 어떤 통일에 대한 협상을 하고자 해도 남한을 대표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일단 정부를 수립하고 통일 협상을 하면 그게 더 통일을 앞당기는 길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치 의장이 없으면 회의를 못한다 뭐 이런 거랑 우리끼리 먼저 똑같은 만들자 뭐 이런 개념이고 결국은 그게 밀리고 미군정이 그걸 원했고 그래서 단독 선거가 진행되면서 김구의 한독당은 끝내 반대하면서 참가를 안 하죠. 그 제도권 권력에서 외면당하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 재헌의회가 이제 이승만 일파의 동무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독촉 소속도 속속 이제 각자의 정당을 찾아갑니다. 그 독촉은 숫자가 점점 줄게 되죠. 2년 뒤인 1950년 총선에서 독촉은 이제 겨우 14명 확 줄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던 것들은 자유당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격변의 시대였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자유당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네요. 예, 본격적인 자유당. 자유당 이전에 또 당시 독촉 시절의 얘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 단독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단독 선거 문제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단독 선거 5월 10일 날 실시가 됐으니까 단독 선거죠. 이 남북 조선의 통합 총선거를 치르고자 했던 사람들하고 김구가 주축이었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측이 굉장히 심하게 충돌을 합니다. 막 무력으로 막 싸웁니다. 그때 당시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서로 막 몽둥이 들고 싸우고 막. 그렇죠. 주로 강목 들고 싸우죠. 네, 그랬던 장면이 나와요. 예, 가죽장갑 끼고. 그때 막 정치 깡패들 등장하고 막 그러면서 백색 테러, 뭐 저 좌익 테러 막 이런 게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다가 결국은 단독 선거를 치르자는 쪽의 주장이 이제 미군정과 결탁하게 되면서 단독 선거가 진행이 되죠. 그때 이제 이승만 일파가 있었고 한국민주당이 있었고 한국민주당은 이제 3부에서 다시 다루게 되는데 45년 9월 9일에 결성됐으니까 결성 일자로 보면 굉장히 앞쪽에 해방되자마자 보름 만에 결성을 했어요. 그럼 이때 당시 9월 9일은 남이나 북이나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되는데요. 그렇죠. 48년 9월 9일도 중요하죠. 네. 북한은 9월 9일이 국경일이죠. 그거는 물뚱님 생각입니다. 저는 절대로 예,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촉이 만들어질 때 한민당도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한민당은 이제 독자적으로 선거에 참가를 합니다. 그 재헌의회에서 독촉이 이제 무소속이 85석을 갖게 되고 독촉이 55석, 한민당이 29석. 사실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거죠, 재헌의회를. 그러니까 한민당 역시 단독 선거를 찬성한 집단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또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지주들이 돼주는 거죠.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예. 저희 나라에서 한 한민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선거를 하고 싶었고 예. 빨리 이제 잡고 싶었는데 미군정은 왜 서둘렀을까? 이때 당시 또 미군정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제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소련과 미국의 경쟁이죠. 네. 미국은 확실하게 남한만이라도 자기 영역으로 결정을 지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서둘러서.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소련도 역시 그럼 북쪽 38선 이북은 우리가 하겠다. 양쪽에 다른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그 한민당이 이제 그렇게 탄생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재헌의회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언급해야 될 정당은 대한국민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대한국민당은 재헌의회를 만든 그 48년 총선이 치러지고 그 나중에 생깁니다. 바로 뒤에 48년 11월 달에. 그때 신익희, 윤치영 등이 주축이 돼서 만든 정당인데 거기 그 이명신 씨가 만든 여자국민당도 있었어요. 여성 정당이죠. 이 이명신 씨가 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장관을 지내신 그렇죠. 예, 그분이시죠. 그 유명한 그분이에요. 네. 예. 그리고 대동청년단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된 그 보수 정당인데 이 신익희 씨도 좀 파란만장한 분이죠. 이렇게 이름 한번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 일생이 책 한 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은 예. 이분의 일생만으로도 몇 부작이 나올 만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10부작씩 나오죠, 뭐. 이때 당시 그 이분들을 저도 기억이 좀 많이 희미해져서 검색해봐서 저 딱 그거부터 봐요. 사망 원인, 암살인가 아닌가. 어떻게 죽었나?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니까 사실 그때는 막 그랬잖아요. 독살설, 그렇죠. 예.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기도 하고, 월북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한 특징은 심근경색, 뇌일열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의료 기술의 그 미비로 뇌경색으로 많이 돌아가시곤 했죠. 이 신익희는 나중에 이승만과 정권을 놓고 대립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창당할 시점만 해도 친 이승만계였어요. 근데 이제 창당하자마자 이승만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 한민당이 금방 이제 민주국민당으로 바뀝니다. 민국당으로 바뀝니다. 49년 2월이에요. 이때 그 대한국민당 자체가 민주국민당에 참여하면서 당 간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창당이 48년 11월에 창당돼서 49년 2월에 없어져요. 3개월. 이때도 또 이승만 성격이 좀 또 예, 나빠서 그랬다 이런. 예. 그러다가 한 9개월이다 또 생겨요. 다이나믹 코리아가 그때가 더 심했어요, 지금보다. 정당이 자고라고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민국당의 그 한민당이 민주국민당, 민국당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대한국민당, 보수정당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민국당이 이승만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한국민당에 포함됐던 사람 중에서 그 친이승만적 성향을 띄었던 사람들이 탈당을 해요.
그 다시 합당 전에 대한국민당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셨죠? 저는 잠시 멍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말하면서.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대한국민당은 굉장히 친이승만적 성격을 띠게 되죠. 자유당이 생길 때까지 독촉과 함께 여당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미 야당 역할은 한민당의 후신 민국당 또 대한국민당의 일부를 흡수한 그 민주국민당의 몫이 그 야당의 역할로 남게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럼 이제 슬슬 양당의 모양새가 좀 이제 갖춰지는 시기인가요? 자석이 철가루를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두 정당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정당사는 이승만을 지지한 정당들과 이승만의 권력에 저항한 정당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바로 여당과 야당으로 갈립니다.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남한의 단독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권력 자체를 이승만이 독점했기 때문에 정치사, 정당 정치사는 이승만의 편이냐, 이승만과 싸우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아, 지금 대한민국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 이제 드는데요. 그 이 스타일이 그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정통성을 이어간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에도 정통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긴 좀 그렇죠. 아니, 그 전통은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아, 이제 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참 그렇다. 이승만 진짜 그래요, 보면. 해방 전에도 그러더니 해방 후에도 또 그래요. 재헌의회 때. 네. 그러니까 단독 선거도 분명히 이승만이 주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민당이 협조를 했죠. 한독당은 빠지고 김구는 빠지고 김구는 이승만의 라이벌이었으니까. 김구 선생은 금방 암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때 당시 대중적인 인기는 이승만과 김구가 투톱이었죠. 일반인들은 이승만의 어떤 하와이에서의 전횡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영어도 잘하고. 예, 뭐 굉장히 좀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멋있는 뭐 독립운동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재헌의회가 소집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재헌 헌법을 만드는 게 임무잖아요. 재헌의회는. 그렇죠. 예. 예. 헌법을 만드는데 그때 당시 헌법학자들이나 우리나라에 꽤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든 헌법의 초안은 내각제였습니다. 내각 책임제였어요. 제가 그 가장 의문이 드는 예. 부분들이 이승만은 그 이전에 책에서도 예. 입헌군주제였을 때도 예. 그 대한민국이 그랬을 때도 계속 대통령제를 은근슬쩍 주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정당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의원 내각제를 주장을 했고 그렇죠. 서로 정말 동상이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정치를 했을까? 그런 게 또 개인적인 제 또 질문이었어요. 초기에 예. 이승만은 자신이 재헌의회에서 만드는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 발을 감췄네요, 슬쩍.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한민당 등의 지지를 못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속을 숨깁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사람들이 재헌 헌법, 그러니까 초대 헌법 초안을 들고 왔을 때 그제서야 이 부분에서 내각 책임제를 빼고 대통령제를 넣어야 한다고 막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민당이 깜짝 놀라니까 아니 뭐 얘기가 다르지 않냐 이거 왜 이러냐 막 그랬더니 뭐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흔히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식이면 내가 그냥 미국을 가버리는 수가 있어. 아, 누구와 비슷하네요. 아. 나 안 해 뭐 이런 거. 참 난처하죠. 한민당을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민당하고 이승만이 다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 책임제를 하되 총리 권한을 좀 강력하게 놔두자. 내각 책임제에서는 총리 권한이 제일 쓰잖아요. 그 권한을 좀 놔두고 대신 그 총리를 한민당을 주도하고 있던 김성수, 인천 김성수. 동아일보 김성수 말씀하시는 김성수, 거죠? 고대, 예. 그 안 좋은 학교. 죄송합니다. 안 좋은 학교 아닙니다. 예. 그 김성수에게 총리를 지명해라. 그럼 당신을 대통령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각을 구성할 때 6자리를 한민당 몫으로 달라. 그러니까 권력을 분점하자. 아, 그때도 또 역시 그렇게 권력을 두고서 역시 내고를 했다는. 아유, 정치는 내고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 주먹 들고 싸우는 것보다 내고하는 게 훨씬 낫죠. 내고해서라도 해야죠. 그래 이승만이 알았다 그러면서 합의를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승만은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꿔요. 참 그렇네요, 이승만. 예. 별로 지지 기반도 없는 그 이민영 지지 기반도 없는 사람을 총리에 지명해 버립니다. 전혀. 그러니까 식물총리라고 흔히 말하는. 깜짝 놀래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지역구도 없어가지고 그 김성수 인천 김성수의 지역구를 빌려서 출마했던 사람인데 김성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왜 저러지? 막 그래. 한민당은 이제 격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바로 이 사람은 도저히 지명을 못하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여기서 이제 총리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바로 이범석입니다. 아니 그 항일 무장 투쟁하셨던 바로 청산리 전쟁, 청산리 전투에서 김주하진 장군의 밑에 있었던 네. 철기라는 호를 쓰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얼결에 그 사람이 초대 총리가 돼요. 아니 어떻게 무장 투쟁을 하셨던 국방부장을 분이 하시는 거가 그건 타당한데 네. 총리까지 되는 건 좀 그랬는데 이제 이범석 총리를 놓고 이제 한민당하고 다시 거래를 했는데 그러면 총리는 그 이범석으로 하고 또 거부하기 그러니까 대신 그 내각 6자리는 달라. 알았다 그러고 이제 총리 지명 끝난 다음에 왠지 실패했을 것 또 같아요. 안 줘. 내각을 하나만 줘요 하나. 한민당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배신당한 거죠. 아,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내고를 야당을 못할까요?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야당 그 한민당 잘못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 처음인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한민당 입장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승만이 이제 뭘 한다고 해도 못 믿는 거죠 이제는. 당신 또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가 벌어집니다. 아, 그럴만해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지주 인테리 중심의 부르주아 정당이었던 한민당이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의 투사가 되기 시작한 게 속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승만이 싫어요 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승만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의 캐릭터가 크게 한몫을 했다. 참 그렇다라는 얘기죠. 아마 인간적인 배신감이 더 컸을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어떤 서로 많이 알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정치 처음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와 정치판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뭐 이런 걸 느꼈겠죠. 이승만이 한국의 정당사에 그 남긴 족적이 굉장히 크네요. 이승만을 싫다고 해서 서로의 색깔을 다 없애고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연합한. 예, 예. 독재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진보 보수가 갈릴 틈도 없던 거예요. 독재냐 독재의 저항이냐. 둘밖에 안 남는 거죠. 초대 의회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협잡에 가까운 행동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승만이 슬슬 2대 총선이 다가오자 그때는 의회 의원들이 임기가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48년에 선거했으니까 50년에 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워낙 그러니까 이승만 쪽에서 깽판을 친 거잖아요. 다음번 선거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의원들이 굉장히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를 갈았겠죠. 네, 네. 와, 저 거짓말쟁이 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뭐 그러고 요번 총선하면 두고 보자. 그러고 막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막 그러고 다녔겠죠. 그래서 이승만이 걱정이 돼가지고 50년의 총선을 연기를 하려고 그래요. 선거 못하겠다. 그러면서. 참 이게 정말 저희가 나라의 정치를 지금 듣고 있는 게 맞죠? 저기 어디 저 시골 동네 그 친목회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이장님이 선거 못하겠다고. 올 봄은 바쁘니까 가을에 선거합시다. 뭐 이러는 것 같은. 가을은 추수해서 바쁘고. 그래서 이제 그 50년 총선을 원래 봄에 해야 되는 건데 5월 달에 해야 되는 건데 12월로 연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막 또 난리가 나죠. 그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타난 게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 라인의 에치슨. 그 유명한 에치슨 라인의. 네. 당신 그러지 말라. 그리고 강제로 그냥 5월 달에 총선을 하게 시킵니다. 멋있는데요? 이승만이 또 미국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총선을 해서 그 의회 내부의 이승만 세력이 급속도로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당선될 만한 능력이 되는 의원들이 이승만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의회는 완전히 반 이승만으로. 예. 여기서 이제 그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대한국민당 그 독촉과 함께 그 여당 역할을 했던 대한국민당이 24석, 그 명맥을 유지하는 독촉이 14석, 그리고 야당 역할을 하던 민주국민당이 24석, 그러니까 야당 비율이 대한국민당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무소속이 126석. 이 무소속을 잡아야 되네요, 무소속을. 근데 이때는 무소속도 반 이승만 기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국민당이 발언권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재헌의회에 당선됐던 의원들이 재선된 경우가 그 31명, 15%밖에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통치하기가 참 힘든 거잖아요. 의원이 기본적인. 완전히 다 물갈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의사당 가보면 다 새 얼굴이야. 뭐 이런 식으로 격변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문제가 의회 내부의 지지를 잃었고 그 민주국민당은 이참에 이승만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죠. 근데 이게 50년 3월 달에 한번 부결이 돼요. 이승만 쪽에 살고돼서 막은 거죠. 네. 그리고 개헌안을 제출하는 쪽이 불리한 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반반이 아니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재적의 3분의 2. 의석수의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개헌안이 통과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에서 어떻게든 방어를 했고, 하지만 이제 이승만은 점점 의회 내의 지지 세력은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대중연설 잘하고 독립운동이라는 어떤 후광이 있고 명성을 날리던 이승만이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는 좋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은 당시에 뭐 미디어도 없고, 그 50년대 그때는 SNS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페이스북 통해서 전혀 알릴 수가 없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쓰면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인기가 좋으니까 이승만은 그러면 초대 재헌의회 시절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했거든요. 간선제. 네. 뭐 선거인단을 뽑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뽑았어요. 재선거 할 때 이승만은 간선제를 버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 되겠다. 대중의 국민의 인기가 있으니까. 국민 인기가 좋으니까 직선제하면 내가 된다. 연설을 잘해서. 네, 나 유명하잖아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특화돼서 잘 발달이 되셨네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잘하는 거죠. 권력지향적이면서 권력의 속성을 잘하는. 또 인기라는 걸 의미를 이해하는. 거기다 연설 잘해, 영어 잘해,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탁월한 언론 플레이 능력, 대중연설 능력 이런 게 있죠. 사람을 멋지게 보이게 만들고. 네. 그러지만 그 의회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가졌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일반 유권자한테 안 보여. 이게 문제죠. 지금도 그 문제는 있어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 정치인,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일반 유권자는 알기가 힘듭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보여주는 정보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SNS나 인터넷 또 뭐 팟캐스트 같은 방송에 나와서 멋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확신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좋은 정치인이라는 확신은. 좀 더 냉정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뭐 일반적으로 인기 좋은 의원들 디스하는 거냐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보다는 제가 봤을 땐 청취자를 비롯해서 저희 국민들의 눈이 많이 또 EPL도 많이 보고 그래서 눈이 좀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예. 좀 이제 걸러낼 줄 아는, 옥석을 걸러낼 줄 아는 저는 그런 눈과 귀 정도는 이제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50년대에는 미디어가 없어서 문제였지만 21세기에는 미디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의 대부분이 쓰레기 정보잖아요. 인정해요, 저도. 이게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크로스 체크, 확인 이런 걸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말 잘하는 국회의원도 다시 보자. 뭐 이런 심리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연합 땡땡 같은 데서 제발 그 대통령 패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영도다리 사진 그런 것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영도다리 사진. 완전히 이렇게 컨셉 사진이잖아요. 바로 뒤에 포스터 딱 보이고. 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횟집에서 그 원유철, 자갈치 횟집에서 그 소주잔 든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오죽했으면 원유철 의원은 조상까지 욕을 먹는 원균 이후에. 아이고. 그 원유철 의원이 원균의 후손이라는 건 전 요번에 알았어요. 저 잘 몰랐어요. 아니, 저도요. 그러면서 많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굴 참 크다 이 생각밖에 안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얼굴이 크죠. 그 왜 그럴까요? 뭐 알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그 이승만의 권력지향적인 행태가 아직까지 50년대 당시에는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전달이 안 된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원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게요. 굉장히 이건 중요하고. 근데 문제가 이승만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독립적이고 확고한 체계가 잡힌 정당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독촉이라고 해봐야 네. 그 느슨한 연대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 대한국민당 해봐야 그 없어졌다 다시 만든 그 찌끄레기 정당인 거. 장악력이 전혀 없었는 장악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한민당 쪽은 한민당이 민국당이 되고 민국당에서 대한국민당을 일부 흡수하고 그쪽은 점점 틀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한민당 이제는 민국당이죠. 2대 총선 시점에선 민국당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든든한 자금력이 있는 조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실행력이 있고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에게 유명한 그러니까 이승만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들은 대부분 한민당 관련자였어요. 네네. 김성수 그랬죠. 뭐 신익희도 그랬지.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다 이쪽이에요. 조병옥. 다 지식인들이고 다 유명한 사람이고 다 쟁쟁하고 한가닥씩 했던 사람들이고 네. 이 사람들이 다 이승만하고 척을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승만은 불안하죠. 친위대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승만이 고민하던 차에 그러니까 민국당 쪽에서 한민당의 후에 민국당 쪽에서는 이승만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내각제 개헌안을 한번 제출을 합니다. 네. 그 3월달에 부결이 돼요. 총선 전에 2대 총선 전에. 그래서 민국당은 이거 총선 끝나고 다시 한다. 그 총선 끝나면 민국당 세력이 더 커졌잖아요. 자 이거 이제 제출만 하면은 넌 날라갔다 이제. 이 위기. 위기의식은 좀 올라가는 거죠. 네. 이승만 나름대로 또 정치적으로 또 비장의 한 수를 또 둡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민당이 자신의 정적들인데 네. 한민당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지주들이다. 지주들에게 타격을 한 방 매길. 땅을 뺏는 거죠. 예. 비장의 한 수를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그 공산주의자 출신 비록 전향을 했지만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을 해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파격적인 박근혜 씨가 유승민을 다시 기용하는 건가. 그것보다 더하죠. 그보다 더한 아니 이거는 파격이죠. 조봉암이라면 요즘은 뭐 누구를 비교해야 되나? 이거 누구 비교하면 종북이라고. 근데 아니 진짜 무슨 뭐 경기동부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오랜만에 듣는 경기. 예. 그보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대표. 노동부 장관으로 기용한다거나 네, 이런 거의. 식의 기용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승만이 그래도 이런 게 있었나라고 했지만 제가 보는 정당 정치사적 관점에서의 해석은 한민당을 괴롭히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조봉암에게 농지개혁을 추진해라. 이것은 그 한민당의 지지 세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지주 세력이 갖고 있던 땅을 농민들에게 강제로 나눠줘라. 라는 거죠. 조봉암은 이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처리를 잘합니다. 그 북한과는 다른, 북한은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지만 사실은 북한은 무상몰수만 하고 분배는 안 한 거잖아요. 다 국유화시켜버린 거잖아요. 네네. 집단농장 뭐 이런 거 만들고. 남한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인데 헐값의 땅을 받고 이 땅의 가격을 뭐 10년 거치 몇십 년 상환으로 나누어 갚도록 하면서 땅을 이제 분할을 해준 거예요. 이게 그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다수를 점유하던 농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열광적인 환호를 받게 됩니다. 정말 땅을 가지고 싶은 꿈이 실현을 되는 순간이잖아요. 몇 대에 걸쳐서 소작을 하던 사람들이 최초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 만한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값 지금 당장 안 내도 되고 10년 있다 내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었죠. 근데 그 면으로 봤을 때 농지개혁만은 엄청난 이 대단한 그렇죠. 이런 일을 결국은 그 본질은 이승만이 자신이 한민당을 한 방 먹이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식의 지금 분석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승만이 조봉암을 기용해서 농지개혁을 한 그 자체는 대단한 업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건 생각해요.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목적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였다. 이건 좀 약간 기임이 새는 거죠. 좋은 일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역사에 그런 일 네. 많으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이건 아이러니인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 나온 조봉암은 이제 공산주의자 출신이었고 인천 강화 쪽에서 네. 자생적으로 공산당을 막 설립하고 그러던 사람이었고요. 전향을 했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품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제가 살짝 슬쩍 이렇게 얕게 본 예, 그 예. 정보에 의하면은 이분 그 후에 그 민주당이 되는 그 네, 야권 예. 세력에서 이 조봉암 씨의 가입을 두고 서로 이제 민주당 신파 구파가 서로 난리가 났었다는. 네. 한민당 쪽에서는 일단 조봉암을 싫어했어요. 저 우리 땅 뺏을 놈. 당 뺏을 놈? 땅 자익이라서 그게 아니라 땅을 뺏은 놈. 그렇죠. 땅 뺏은 놈. 땅을 뺏을 놈이라고 싫어했고 뺏은 다음에는 땅 뺏은 놈이라고 싫어했고. 제가 정말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땅은 자신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땅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을 구한 정책이었어요.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어 이거 안 했으면. 또 다음 회를 이렇게 듣게 하시는 미끼를 지금 던지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민국당은 농지개혁을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조봉암은 농지개혁을 성사를 시킵니다. 그 덕분에 이승만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2대 총선 60년 5월에 실시한 2대 총선에서 이승만은 진짜 망할 뻔했던 거죠. 네.
그 농지개혁이 곧 직전에 벌어지면서 그나마 이승만 계열이 많이 당선이 되는 거죠. 자, 이 농지개혁까지 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민국당은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너희들 지주정당 아니냐 뭐 이러면서. 남한의 대부분 농민들은 이 동지개혁을 환영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국당은 그래도 소용없다. 일단 이승만은 대통령 그만해야 된다. 저런 좀 그런 사람을 놔둘 수 없다. 의리 없는 예, X. 거짓말하는 사람을 놔둘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민국당이 다시 개헌안을 제출하려고 이거 제출되면 사실 그 의회 내에서 네. 이승만파가 막을 힘이 없었던 걸로 당시에 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럼 내각제로 개헌이 되고 이승만은 대통령 그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시점에 바로 한 달 뒤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극적인데요, 이게. 제가 그 전에도 이승만이 운이 좋다고 한 건데 사실 이런 대목에서는 운이 좋다고 한 번쯤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한번 기본적으로 보세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내가 권력의 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진 게 운이 좋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어디선가 그런 글을 들었나 아무튼 방송으로 들었나 사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승만이 얼마나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냐 뭐 그런 거를 말한 그런 걸 들었던 것 같아서요. 안도의 한숨보다는 놀래긴 놀랬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전쟁 덕분에 이승만의 권력은 연장됐다. 네, 그렇게 볼 수 이건 있을 것 사실입니다.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우연한 오비락 뭐 이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한국 전쟁 발발로 이승만의 권력이 연장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봉암의 농지 개혁이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일환은 어떤 거냐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잖아요. 네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38선에서 서울이 가깝다고 해도 그러니까 일체 저항을 못한 거예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다. 그 와중에 이제 조봉암은 뭐 이승만도 도망갔죠. 그 국회의장 하던 신익희도 도망갔죠. 조봉암이 혼자 남아서 직원들 데리고 국회에서 비밀 문서를 다 태우고 직원들 다 수습하고 최후로 후퇴를 합니다. 그 덕분에 조봉암은 부인과 헤어지게 돼요. 부인의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족을 잃어버리는 꼴을 당합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국회 부의장으로서 그걸 다 뒤처리를 할 정도로 이미 국회의장과 대통령은 도망갔는데. 대전으로 도망가고 끔찍한 난리가 일이죠. 났었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아직 정설은 아닌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설은 아니라는 점. 음모론 아니죠? 음모론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점.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됐는데 네.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이 마비가 되고 대통령은 대전으로 도망가고 그랬는데 왜 거기서 그 북한의 조선인민군이 진격을 멈추고 며칠을 허송세월을 했는가. 그러게요. 수도에서 남부에서 내려가지 않고.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나중에 진보정당의 역사에 좌파 정당도 나오겠지만 남조선에는 남조선 노동당이 있었습니다. 남노당. 남노당이라고 부르죠. 네네. 그 여운형 뭐 이런 사람들이 박헌영. 박헌영이 했던 착각을 했습니다. 박헌영이 주도한 남노당이 있었고 전쟁이 발발되면 남노당이 그 인민군의 전격적인 남침에 이어서 전국적인 농민 봉기를 일으키도록 계획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인민군은 수도에 멈춰가지고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개연성이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러기로 했었고 네. 또 남노당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봤고 그랬는데 봉기가 안 일어난 겁니다. 왜냐? 몇 대에 걸쳐서 소작 짓다가 처음으로 땅을 봐왔는데 여기서 왜 봉기를 일으키겠냐. 대한민국이 차라리 낫지 않냐. 땅을 받았는데. 내 땅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봉기가 멈추게 되고 그 인민군은 약 3일 정도로 허송세월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이제 추스리게 됐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낙동강전에서 막을 수 있었던 게 시간 여유가 생겨서. 그 3일의 시간. 3일의 시간이 그렇게 컸다. 그 전쟁이라는 게 사실 기세 싸움인데 그럼요. 예. 엄청나게 밀고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뭐 미군도 이제 그렇죠. 참전할 기회를 얻게 된 거고 뭐 유엔군이 들어올 시간도 벌은 거고 그때 거기서 그냥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 즉 이 가설이 맞다면은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버틴 거다. 그건 가설이라기보다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거를 입증할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가면 북한의 뭐 있을까요? 작전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남로당의 문서라든가 뭐 김일성의 명령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입증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추정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만 설득력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남노당을 비롯한 이 농민혁명 예. 쉽게 말해서 농민 북한에서 봉기. 내려올 예. 때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켜주겠다 하고 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몇 군데서는 봉기가 벌어졌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어서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농지개혁에서 약간 좀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또 불이익을 당하던 지역에서는 봉기가 벌어져요. 근데 북한이나 남로당이 생각했던 것만큼 전국적인 규모는 아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네요. 자칫 잘못 그게 없었다면 저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을까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거의 이제 대체 역사물 SF 같은 얘기인데. 저희 뭐 구구절에 마스게임하러 나가고 뭐 이래. 그렇죠. 아니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 이상한 정은이 오빠. 그렇게 못 부르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굉장히 급박한 정세 변화가 벌어지는데 전쟁 직후에 이승만의 권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됩니다. 연장은 됐는데 뭐 당장 뭐 개헌 그 내각제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이승만이 실각하게 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전쟁이라는 아주 큰 악재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자기 도망가고 한강다리 끊었다는 소문 그때도 퍼졌고요.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벌어진 뭐 거창 양민학살 뭐 이런 거. 그 정확한 명칭은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이죠.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뭐 저도 여기 국민라디오에서 많이 다뤘긴 하지만 그 국민방위군 사건. 그 군 병력을 확충하겠다는 이유로 수십만의 병사들을 징집해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한겨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라 시키고 굶어 죽고 막 그런 그래서 일이. 약 한 10만 이상 많게 보면 한 17만까지 죽어버렸다는. 그건 엄청난 실정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게 실정이라기보다는 부패에 가까운 네. 건데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지원 물자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빼돌린 거예요. 여기서 또 비리가. 어이가 없는 거죠. 총책임자가 이승만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벌써 여러 번 지금 같으면 탄핵이 뭡니까? 아유. 뭐 난리가 났을 사법 그런 처리해야 돼요. 사법 사법처리.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사실 한강다리 끊고 간 것도 그것만 해도. 예.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국회 내에 이승만에 대한 지지율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쟁 중에는 그러니까 국회 내에 이승만파와 반이승만파가 격돌하는 게 아니라 국회와 이승만이 격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싫었으면은 사실 그런 전쟁 상황에서는 그 대통령의 권한이 사실 좀 강화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네네. 유사시에는 없던 권한도 대통령한테 몰아주기 마련이죠. 인기도 더 올라가고. 예, 뭐 전쟁을 잘 해라. 동원력 다 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이승만의 인기는 바닥을 달리고 국회와 이승만의 충돌은 갈수록 격화되고.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어요. 그때 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네. 그 실제로 이승만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요. 암살 미수 사건도 있었어요. 그건 좀 처음 듣는데요. 이거 정말 음모론 아니에요, 이게 일등님? 실제로 미수로 기록됐으니 미수니까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된 거죠. 미수로. 아, 미수. 근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반면에 또 이승만은 국회의원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래서 헌병을 통해서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그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 힘든 일이 수시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전쟁 이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전쟁이 터지고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드디어 뭐 대한국민당 이런 거 빼고 뭐 독촉 이런 거 없어지고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보호해줄 친위 정당 자유당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자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되게 심하고 만든 이후에도 잡음이 심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가 막 치러지는데 그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하기 시작하고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2부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자유당 시대가 나온다니.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은 2부가 아니고 3부죠. 오늘이 2부입니다. 네. 오늘 2부 내용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해방 전후해서 사실 해방 전후가 가장 제가 20살 때 가장 먼저 손에 쥐었던 책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 그거를 네. 잡고서 그거는 이제 정치보다는 어찌 보면 경제, 정치 여러 부분들이 그렇죠.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또 정당사를 훑어서 해방 전후를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또 남다른 소외를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그렇군요. 있었어요. 예. 아무쪼록 저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으셔야 되는데 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2부에서는 이제
그 해방 직후부터 전쟁 발발 때까지 그러니까 약 한 5년 정도의 시간이죠. 그 48년의 정부가 수립되니까 그 시간 동안 이승만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이 왜 흔들리기 시작하는가 또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이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가라는 걸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3부에는 전쟁 중간부터 그 뒤로 자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어진 자유당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얼마만큼 부정선거를 심하게 하는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을 예고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오늘도 수고해 주신 홍승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할만하시죠? 그렇죠. 힘 안 드시죠? 참. 근데 저희가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방송을 2회 정도를 하다 보니까 왜 이승만이 그렇게 자유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는가. 전혀 사람이 없고 의회를 전혀 장악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권력 기반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없는 권력 기반을 강제로 만들려고 한 거죠. 강제로 만들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는 인간적인 치근함이 살짝 드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인간적인 치근함이 훨씬 더 강하게 드실 겁니다.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